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화해가 기본적인 논지의 중심이겠지만 사실은 한일 관계가 지금의 이런 가장 아주 최악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끔찍한 교착 상태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역사 화해를 넘어서서 일반적으로 사회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든지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단순한 어떤 마치 과거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면 자연스럽게 역사적 갈등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생각이고,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 예비고 수능 시험에서 보듯이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정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의 사실을 밝힌다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고, 따라서 어떤 하나의 진실을 밝히면 역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기억 혹은 기억 문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기억 문화를 가질 때 진짜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화해나 혹은 어떤 지금 같은 갈등 상황을 넘어선 연대가 가능한가,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8년도 동아일보입니다. 78년도 동아일보인데 같은 8월 20 며칠자 동아일보인데, 왼쪽 보면 스노베 주한 일본 대사가 대한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일면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면에는 일본 특파원이 일본 우경화의 계절이라는, 그래서 당시 후쿠다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얘기, 그리고 일본이 점점 우경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면 대일 무역 역조 기사가 바로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이 대일 무역 역조 기사가 후쿠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방문 기사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일면에는 이 스노베 주한 일본 대사에 대한 경제 지원이 필요하고,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우선 이 이채주 당시 동아일보 동경지사장이 8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뭐라고 쓰냐면, 일본 우경화의 계절이다라는 그런 제목 아래 후쿠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후쿠다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에는 참배에는 아베 신타로 관방장관이 수행을 했고, 후쿠다 수상은 개인 자격이라며 개인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방명록에 자기 이름과 더불어서 수상이라는 직함을 적으니까 좀 이상하다. 이게 개인 자격으로 왔다면서 왜 수상이라는 직함을 적냐라는 그러한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일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한국 언론이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떤 격렬한 항의나 격렬한 비난의 논조는 사실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좀 놀랐는데, 일면에 스노베 료조 주한 대사의 공동 교토통신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는데, 한국의 고도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한 대한 지원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무역 역조, 조속한 시정에 대한 한국 측의 요구를 강조하고, 동시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은 계속 영유권을 주장해야 하지만 이 문제를 한일 관계 전반과 관련해서 다뤄야 한다. 그러니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이야기를 78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일본 대사가 또다시 이런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했다면 한국 언론이나 시민사회가 사실은 굉장한 이 말하자면 이게 경랑에 빠질 텐데, 78년도 이 당시에 동아일보 신문에서는 이런 정도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다른 신문은 아예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78년도 동아일보의 일본에 대한 후쿠다 수상의 신사 참배에 대한 기사나 스노베 일본 대사의 독도 문제에 대한 기사와 비교해 볼 때, 오늘날의 이 한국 사회나 한국 언론의 독도 문제라든가 일본 수상의 신사 참배에 대한 이 태도를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와 같이 큰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사실 저희들한테 던져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 같았으면 정말 한국 언론 전체가 뒤집어지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격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어야 될 그럴 판인데 이러한 상황이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희한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후쿠다 수상이 처음으로 이 78년에 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게 아니라 이미 일본 천황도 야스쿠니 신사를 그 전부터 참배했습니다. 1975년 11월 21일 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 천황이 히로히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게 75년 11월 21일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후쿠다 79년 이후에도 스즈키 젠코 수상 같은 경우는 8번이나 걸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후쿠다나 이 스즈키 젠코나 혹은 그 이전에 일본 천황이 히로히토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을 때 어떤 한국 언론이나 중국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 수상의 신사 참배에 대한 중국이나 한국의 항의는 1985년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러한 한국 사회의 태도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라는 문제가 저희들한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1977년 마찬가지로 11월 10일 날 동아일보 기사에 코미야시가라는 일본 그 한국문화협회 회장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 사람 제가 보니까 굉장한 우익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한 우익인데 당시 한국 언론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도의 우익은 큰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름도 틀리게 적었더라고요. 사실은 코미야가 아니라 제가 이거 추적을 해보니까 코미야마 테루라는 굉장히 우익 내셔널리스트 시인인데 이 사람 인터뷰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일본군에 동원된 한국인 20만 중에 전사자 2만 2천 명 그리고 전범으로 몰려서 전범 재판에서 처형된 23명의 한국인 일본군에 복맞아 죽은 한국인 희생자를 위한 한국인 희생자 위령 입헌식을 이 사람이 주관을 했고 또 1953년 9월에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한국인 위령 진원제를 지내고 57년 3월에는 교토의 영산 관음묘에서 홍사익 중장 등 한국인 전범 사형자 위패를 안치하는 등등 사실은 일본 제국을 위해서 죽은 한국인들을 기리는 행위를 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을 굉장히 우호적인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인물로 이 인터뷰 기사는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도 놀랐는데 전범 재판이 부당하다는 그러한 일본인 전범 재판이 연합국이 벌인 일본인 전범 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아이젠하워 당시 대통령이 심지어는 항의하는 혈서까지 써보낸 사실은 극우에 가까운 그런 일본 우익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근데 77년에 한국의 언론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코미야마 테루라는 이 일본의 우익 내셔널리스트 시인의 활동이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일본의 그 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 문화가 더 나빠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래 나빴습니다.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데 왜 그러면 70년대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 80년대, 85년 이후 한국에서 여론이라든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격분하는가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본이 더 악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악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감수성이 예민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70년대에는 80년대 초까지도 일본이 어떤 교과서를 쓰는지 일본 수상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는지 일본 사회가 2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우선 내 코가 석자니까요. 그래서 자기 교과서, 자기의 역사교육, 자기의 기억 문제에만 관심을 쏟았지 이웃 나라에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억하고 교과서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일본의 교과서의 어떤 거민정 새로운 기준이 나올 때마다 한국 사회가 격노하고 중국 사회도 비판하고 계속해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이러한 복잡하고 시끄러운 현상은 제가 볼 때 나쁜 현상은 아닙니다. 왜?
예전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웃나라가 우리의 공통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한국 사회도 드디어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글로벌리제이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사람들의 교류가 늘어나고 지식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웃의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깊고 폭도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교과서나 일본의 기억, 일본의 역사 해석에서 한국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루고 있는 한국에 대한 그러한 역사 해석이나 기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분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무관심보다 훨씬 좋은 것이고, 최소한 이웃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최소한 그 솔루션을 향한, 해결책을 향한 첫 번째 스텝을 우리가 올라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잘 이해하고 조화롭게 가면 좋겠지만 뭐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우선 시끄럽고 뭐가 문제다라는 걸 먼저 이해하기 시작한 바탕 위에서 앞으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점에서 지금처럼 역사 문제, 과거 문제로 시끄러운 것은 그들이 무엇을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기억하는지 전혀 관심 없을 때보다 훨씬 바람직한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그 2001년도에 나온 새 역사 교과서, 그 일본 우파들이 만든 새로운 아타라시 렉시 교과서가 이게 진짜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교과서는 그전에 더 나빴습니다. 60년대, 70년대는 사실은 새 역사 교과서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역사가들이나 한국의 그 지식계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무슨 얘기를 쓰는지, 무슨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85년 이후에 그 나카소네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 일본의 교과서 문제, 일본에서의 수상이 자신들의 과거를, 죽은 자들을 기리는 방식에 대한 문제, 추모에 대한 문제, 추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일본은 이미 1955년, 1956년도에 이른바 미군정이 역사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벗어나서 일본인들에게 거민정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일본인들에게 들어왔을 때 이미 55년, 56년 교과서에서 미군정 교과서와 악하 교과서라고 해서 레드 교과서죠. 일본의 좌파들이 만든 역사 교과서를 일본의 우익 내셔널리스트들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미군정이 강요한 역사 교육이나 일본 좌파들이 만든 역사 교과서는 우리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을 심화시키고 일본의 어떤 민족 허무주의를 가르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라나는 일본 학생들의 애국심을 함양하고, 또 일본이 아시아 민족을 침략한 게 아니라 아시아 민족들에게 서구 식민주의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고, 그래서 일본은 서구 식민주의로부터 아시아 민족을 해방시키는 큰 형님으로서의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했고, 또 그러니까 이건 침략이 아니라 진출이다. 우리 언론에서는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교과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일본이 침략을 진출로 고쳤다. 근데 그건 사실은 일본 이 초보 기자가 오보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 전부터 계속 진출이라고 썼습니다. 85년도에 처음으로 침략을 진출로 바꾼 것이 아니라 일본 교과서들은 한 번도 55년 이후에 한 번도 침략이라는 말 쓴 적이 없고 침략을 항상 진출로 써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일본 교과서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야 뭐 중국은 난징 학살 기념관이 시진핑도 매번 그 기념식 때 가고 엄청나게 큰 거지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한 번도 난징 학살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 미 제국주의하고 싸우는 게 중요한데 일본군의 학살을 자꾸 강조하면 미 제국주의와 싸우는 전선이 약화된다. 그래서 이 난징 학살 기념관은 난징 학살에 대한 자료들을 중앙정부가 나서서 한 게 아니라 그 난징 지방의 향토사가들이 겨우겨우 사람들 인터뷰해갖고 없는 돈에 겨우겨우 자료 만들었지만 중앙정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지금은 난징 기념 학살 기념관이 엄청나게 큰 국가 기념관이 되고 시진핑도 가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념관 관장은 서열이 굉장히 낮답니다. 옛날에 중앙정부가 관심이 없을 때 만들어진 그 직제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우리나라 뭐 국립박물관장 버금가는 큰 박물관이 됐지만 그 박물관장 직위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서열의 직위라는 이런 것들은 실은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기억 전쟁의 맥락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이게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어떤 교과서도 난징 학살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일본의 새역사 교과서조차도 이 부분을 뭐 물론 퀘스천 마크가 있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식의 그 단서를 달긴 하지만 그 일본의 우리가 극우 교과서라고 비판하는 새역사 교과서조차도 이제는 난징 학살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의 문제를 언급을 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건 실은 이게 오히려 2001년에 새역사 1년에 쓰여진 그래서 22년에 통과된 새역사 교과서조차도 60년대, 70년대 일본의 대부분 교과서보다는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새역사 교과서보다 못한 일본의 교과서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갑자기 80년대 이후에 한국이나 중국의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지식계가 일본 교과서에 대해서 폭발하게 된 것은 결국은 그전에는 관심이 없다가 80년대 이후에야 이웃에서 어떤 역사를 가르치는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일본에서 새역사 교과서에 대한 막 논쟁이 불거졌을 때 새역사 교과서를 지지했던 일본의 우파 신문 산케이 신문이 일면에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 교과서 특집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특집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중에 무려 16번에 걸쳐서 한국의 초등학교 사회에서 가르치는 한국의 역사 그리고 중학교 역사 국사 교과서를 분석을 한 그런 글이 나옵니다. 막 굉장히 이거 구로다라고 한국에 한 20년 이상 있었던 그 특파원 그 친구가 나서 그냥 정말 세세하게 읽으면서 다 썼는데 사실을 직접 인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한국의 국사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한국은 또 국정이죠. 거민정도 아니고 그때. 그죠? 박정희 시대 때 60년대 말에 삼성기관 할 때부터 한국 국사 교과서가 됐고 그다음에 유신체제 50 내내 국정교과서를 가르쳤죠. 하나의 단일한 교과서를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로다의 이 분석을 보면 결국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한국의 교과서를 다 분석한 다음에 어느 나라든 역사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애정을 가르치는 것이다. 로 이제 마지막 16회에 걸친 한국 교과서 분석에 대한 기획 기사의 끝을 맺고 있는데 사실은 창피한 겁니다. 한국의 국정교과서가 국정국사교과서가 일본 구구파가 만든 새역사 교과서보다 훨씬 더 쇼비니스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그거를 누가 일본 친구가 보내줘서 야 이거 봐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내가 교보문고까지 갖고 국정국사교과서를 그때 사봤거든요. 근데 이 새역사 교과서 그때는 아직 책이 나오진 않고 이제 검정본만 나와 있을 때인데 그걸 구해서 그거랑 한국 국사 국정교과서를 제가 비교해 봤는데요. 어디 글도 썼습니다. 일본의 새역사 교과서는 2페이지 정도의 서문에 우리 민족이라는 주어는 쓰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라는 주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한국의 국정교과서를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는 이라는 주어가 2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새역사 교과서를 쓴 일본의 우파 내셔널리스트들한테 한국의 국정국사교과서는 그야말로 꿈의 교과서입니다. 자기네들 일본 상황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무런 이 유보 조항 없이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민족이 역사의 중심이고 국가가 역사의 중심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내셔널 히스토리의 전형적인 모범답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한국에서 일본 새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와 이 야유와 분노를 표출했지만 사실 우리의 국정 국사 교과서를 돌아다 보면 새역사 교과서를 진짜 비난할 수 있는가? 물론 그 얘기는 합니다. 일본은 제국주의였고 한국은 식민지였으니까
똑같은 그 시메트리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아무리 그 어시메트리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정도로 한국의 국사 국정 교과서가 일본의 새역사 교과서에 비해서 그럼 항상 정통성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일본의 그냥 보통의 일본 사람이고 그냥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는 게 좋은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지금까지 비판적인 역사 교과서들에 비해서 새역사 교과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고 뭐 그런 가운데 살짝 뭐 일본의 식민주의적 과거나 일본의 그 자행했던 어떤 그 범죄 행위 같은 것을 슬슬 가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비판적으로 있다가도 한국의 국정국사 교과서 야, 이 사람도 해도 넘어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뭐죠? 옛날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본다고. 사실은 이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일본의 극우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대항하는 방식은 제3자가 볼 땐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하는데 중요한 그 모티프 중에 하나는 자기 성찰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스탠스를 한국의 시민사회나 한국의 언론이나 한국의 지식계가 가질 때 일본의 내셔널리즘에 대해서 더 강하게, 더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전제로 본다면 사실은 이 한국의 국정국사교과서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의 특파원이 마치 꿈의 교과서처럼 그렇게 서술하고 있다면 사실은 창피한 거죠. 우리가 창피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자기 교과서를 되돌아보고 국사교과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도 되게 창피하고, 그 주류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모임에 참가했던 공식적인 역사가 모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대개 한국의 국정국사교과서를 서술했거나 그것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해설하는 참고서 같은 것들을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한일 역사가 교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미래를 여는 역사가 2012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한중일 그 위원회에 참가했던 역사가들이 미래를 여는 역사라고 동아시아 공동교과서를 썼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공동교과서 아닙니다. 각각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를 똑같이 병렬적으로 그냥 각자 쓴 거를 이렇게 덧붙인 것에 불과하고, 맨 마지막에 제국주의 시대에 이르면 일본의 제국주의를 일본의 비판적인 역사가들과 한국과 중국의 내셔널리스트 역사가들이 같이 비판하는 정도의 차원입니다. 비하면 지금 이게 오이로파, 운설의 게슈히테, 나시아 히스토리라는 건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가들, 독일과 폴란드 지리학자들,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교과서인데 2016년부터 나와서 2020년에 이제 사건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들 1972년부터 작업해서 45년 동안에 싸우고 네고시에이션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그 결과가 40년이 넘어서 1권이 겨우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근데 중간에 또 싸우다 좀 쉬었거든요. 한 1년만 쉬고, 요 몇 년 짧은 기간 동안에 해서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누가 봐도, 더군다나 이렇게 역사적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교과서가 나왔다라는 건 뭔가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미래를 여는 역사는 많은 신문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어떤 하나의 대안처럼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역사책입니다. 특히 이 폴란드하고 독일에서 나온 이 공동 역사 교과서는 뭐냐면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요. 마지막 4권이 2차 세계대전 때 20세기 현대사인데 모든 폴란드인은 다 희생자고 모든 독일인은 다 나쁜 놈이다라는 식의 서술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때는 독일 사람 물론 나치가 가장 홀로코스트와 슬라브에 대한 끔찍한 절멸전쟁을 펼쳤던 그러한 죄악을 끔찍한 말하자면 인간성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독일 사람들 중에는 2차 대전을 통해서 역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폴란드인은 600만이 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400만 중에 600만, 25%가 죽은 겁니다. 죽거나 다친 게 아니라 죽은 사람만 4분의 1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카톨릭 신부들도 2,000명이 넘는 신부들이 의도적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모든 폴란드의 그 엘리트 계층, 뭐 박사, 법률가, 의사, 교사, 대학 교수, 언론인들, 그들은 거의 50%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엘리트 계층을 말살시키려는 게 나치의 정책인데, 그와 같은 끔찍한 정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공동 교과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독일 사람은 다 가해자고 모든 폴란드 사람이 다 희생자라는 그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그중에 어떤 폴란드인들은 나치의 홀로코스트에 가담해서 유대인들을 같이 죽이는데 공범자가 있기도 했고, 또 독일인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다 나치가 아니라 또는 나치 서로 동조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나쁜 이념, 나쁜 정강의 정책에 동조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불가피하게 희생당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한 이분법에서 벗어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보면 서로 다른 견해를, 심지어는 끝까지 합의 못 본 것들은 옆에다가 나란히 병치시켜 놓고 학생들에게 어떤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는지 판단하게끔 하는 이런 교과서입니다. 이제 그런 차이들을 보여줄 때 역시 이 역사 교과서 문제라는 것도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것은 물론 일본의 그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만든 그러한 그 새역사 교과서와 같은 문제가 있지만, 일본의 새역사 교과서 처음 거민정 통과됐을 때 채택률이 0.1%도 안 됐습니다. 일본 전체에서. 1%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시민사회나 일본의 역사교사 모임은 한국의 국정국사교과서보다도 비할 수 없이 모더리티한 온건한 그러한 내셔널리즘조차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사실은 새역사 교과서의 채택률은 1%도 안 되는 정도였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정국사교과서니까 모든 학생이 다 읽는 유일한 독점적인 국사교과서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새 가장 그 흥미로운 역사가 모이면 어디냐면 독일도 아니고 폴란드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발칸 역사가 됩니다. 그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터키. 왜냐하면 1994년, 5년, 6년에 유고 내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도 그 슬로베니아에서 이 경제사 하는 녀석인데 역사 교과서에 아무 상관없었어요.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유고 내전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 우리가 유고 연방공화국으로 사회주의 형제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형제처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민족주의적 갈등의 종족적 어떤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증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났나. 자기 애가 쓰는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를 한번 갖고 오라고. 그 딱 보니까,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 이웃에 대한 증오를 가르치고 이웃에 대한 적대감을 가르치는 식으로 역사가 서술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뭐냐면, 저기 밀로셰비치가 전범이 아니라 우리 역사가들이 전범이다. 우리가 책을 이따 이리 쓰고 애들한테 이런 식의 역사를 가르치니까 이런 식의 내전이 벌어지고 그 내전에서 그렇게 끔찍한 인종학살이 벌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내전이 끝난 다음에 유고슬라비아에 속해 있던 역사가들, 거기다 그리스 역사가들, 또 오스트리아 역사가들 같이 해서 진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역사가 모임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갔냐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임진왜란을 우리가 한국의 역사교사들에게 한국의 역사교수들이 임진왜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그 중세사 전공자가 와서 일본의 관점에서 임진 전쟁에 대해서 한국의 교사들에게 가르치고, 일본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임진왜란 전문가 역사가 가서 일본의 교사들에게 한국의 관점을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역사 교사들이 그들의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도 크고 갈등도 컸지만, 그러한 식의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다른 관점을 역사 교사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유로피안 유니언에서 연구비를 서포트하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자기중심주의적인, 자국중심주의적인 역사 해석을 넘어서려는 움직임들이 발칸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솔직히 동아시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뭐 그런 것들이 전제될 때
사실은 어떤 역사 화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지금처럼 각국의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의 역사가 오버래핑 같이 엉켜 있는 거죠. 인탱글도 돼 있는 거죠. 그럼 신라사를 가시는데 신라사만 한국 한반도에만 국한돼서 살 수 있습니까? 왜가 있었죠. 당나라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후백제 했을 때 백강 전투에는 왜군이 들어오죠. 당나라 군대 들어오죠. 신라 군대 들어오죠. 그야말로 이미 7세기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도 굉장히 요새식으로 하면 글로벌 워입니다. 혹은 트랜스내셔널 워고 이스트 에이지안 전쟁,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가지고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다른 이웃들과의 끊임없는 교류와 그 교류에는 물론 전쟁까지 포함됩니다. 그죠? 끊임없는 교류와 교섭과 컨택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 딱 잘라버리고 자기네 나라만 역사만 가르치는 이런 방식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년도 더 넘는 전부터 내셔널 히스토리를 이건 안 된다. 내셔널 히스토리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미 자국중심주의적인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근거 없는 적대감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그 기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문제 많습니다. 진짜로 문제 많습니다. 일본의 기억 문화 같은 거 보면 뭐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 바르샤바에 있는 현대미술관에서 찾아낸 사진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히로시마 오시비행진 평화행진입니다. 오시비행진은 어디냐면 아우슈비츠가 자리 잡고 있는 폴란드의 작은 중소도시입니다. 제가 그 폴란드 근현대사가 사실은 어떤 내셔널 히스토리면 폴란드 근현대사가 제 지역적 전공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폴란드가 또 일본과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벌써 이렇게 승복을 입고 있죠. 일본의 사토 교츠라는 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히로시마에서 반핵 평화 운동을 벌이는 그 피스 액티비스트인데 이 친구들이 4명의 이 일본 여기 요 4명이 그 1962년 여름부터 1963년 1월에 걸쳐서 아우슈비츠까지 히로시마를 떠나서 아우슈비츠까지 평화 행진을 펼칩니다. 근데 이제 1월 27일이 소련 적군이 아우슈비츠를 해방시킨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엔에서는 2005년인가 6년에 홀로코스트 기억의 날이라는 걸 제정해서 매년 1월 27일을 홀로코스트 기억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1월 27일 날 그 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에 도착해서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이 일본을 떠나서 뭐 한 거의 몇 개월이야. 한 6개월에 걸친 그런 긴 여정을 거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이 히로시마의 피스 액티비스트는 뭐냐면 일본의 내셔널리스트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백인 인종주의의 가장 큰 희생자는 일본인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끔찍한 범죄의 희생자였고 일본은 원폭. 세계 유일의 원폭 희생자라는 것들이 일본이 그러니까 2차 세계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자신들이 가해자라는 그 역사적 위치를 까먹고 끊임없이 자신들은 희생자고 피해자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일본의 기억 문화를 만드는데 원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맞아 우리 일본인과 그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인 유대인은 우리 같은 백인 인종주의 희생자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간의 기억의 연대를 위해서 이제 떠나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데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싱가포르의 이 NGO 액티비스트들하고 막 평화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때 한 싱가포르 NGO가 액티비스트가 야 우리 무슨 2차 세계대전 때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는데 어떤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있어서 거기서 유해를 발굴하는데 너희들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럼 우리 뭐 피스 액티비스트 같이 가자. 근데 너무 끔찍한 현장인데 이거 누가 죽인 거야? 일본군이 죽인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처음으로 일본도 원폭의 희생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아시아 이웃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했다는 것을 이들이 처음으로 깨닫게 되고 쇼크 상태에 빠집니다. 하지만 또 금방 있고 이제 계속 여행을 계속하면서
뭐 이스라엘도 들르고 헝가리도 들르고 하면서 여하튼 세계 각지의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들과의 연대를 구축하는 그러한 이 평화 행진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1961년도에 또 뭐가 있냐면 그 드레스덴 동독이죠. 그러니까 옛날 사회주의 국가인 그 사회주의 동독에 속해 있던 드레스덴은 연합군의 폭격으로 도시가 이제 파괴되고 또 하룻밤 사이에 약 뭐 한때는 2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한 2만 명 정도가 하룻밤에 공습으로 죽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이 벌어집니다. 가장 끔찍한 폭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드레스덴의 시장인 한스 본이 히로시마 시장한테 야 우리 폭격의 희생자들끼리 연대하자라는 이제 교류를 맺고 시스터 자매 도시가 되자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히로시마 시장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드레스덴의 시장이 그것을 보냈을 때 뭐냐면 미제국주의의 공군이 우리 드레스덴과 너희 히로시마에 같이 폭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미 미제국주의자들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우리와 이미 그때부터 이미 자신들의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본성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미제국주의 공군의 범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표로서 우리 히로시마와 드레스덴이 같이 연대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히로시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아직까지는 반공주의적인 그러한 이 냉전 체제가 극심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근데 단지 이들은 뭐 정치가가 아니라 그냥 액티비스트니까 그냥 폴란드를 갈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과 우리 원폭 희생자들이 같이 연대한다라는 생각은 일본의 액티비스트 사이에 항상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또 복잡한 건데, 이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그 신분, 혹시 여기 가톨릭 신자 계세요? 막시밀리안 콜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일본에 뭐 책도 나오고. 네, 나가사키에 이 콜베도 폴란드 사람인 거 아시죠? 네. 근데 콜베가 사실은 저는 콜베가 나가사키에서 1931년부터 36년까지 선교사를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콜베가 지은 혼고치라는 곳에 이거 무슨 성기사 수도원이라든가 뭐 그 성모의 기사 수도원 이 전경이고 콜베가 찍은 사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콜베는 예전에 죽은 폴란드 교황인 존 폴 2세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아우슈비츠에서 이 나치는 모든 점령지에서도 그렇지만 그 점령지에 죄수 한 명이 도망가거나 독일군 병사를 한 명 죽이면 그에 대한 보복으로 무조건 현지 주민 10명을 죽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 같은 데서, 폴란드 같은 데서도 그랬고, 아우슈비츠에서도 누군가가 도망가다 걸리면 한 명당 도망가려고 시도했던 친구 한 명당 10명의 그 수감자들을 아무나 붙여가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가요브니책이라는 폴란드 그 수감자가 걸리니까 나는 가족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돼 울부짖으니까 콜베 신부가 나가서 내가 대신해서 죽으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나치가 그래 그럼 너 죽어 해서 사실은 다른 동료 수감자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인물이고, 그것 때문에 1971년도인가 그때 15기라고 그러죠. 뷰티피케이션이 됐고 81년도가 2년 동안 그때 성인이 됐던 그때 세인트가 된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은 특히 나가사키는 가톨릭 신자가 가톨릭 박해 원산지잖아요. 그리고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어디서 터졌냐면 우라카미 성당이라는 데서 원폭 폭심이 형성이 됐는데, 우라카미 성당은 어떤 성당이냐면 여러분도 혹시 사일런스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침묵이라는 그 엔도 슈사쿠의 소설을 누구죠? 어떤 굉장히 활극 액션극 잘 만드는 스콜세이지 마틴 스콜세이가 그 양반이 로마 교황청의 지원을 받아서 굉장히 큰 규모의 스케일의 사일런스라고 일본 나가사키 이 카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를 그린 영화입니다. 엔도 슈사쿠가 이 중간에 있는데, 여튼 긴 얘기를 짧게 한다면 막시밀리안 콜베는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유럽에서 전강기 전까지 많은 가톨릭 교회는 반유대주의의 어떤 본산이었고, 또
이 중세 때마다 유대인들에 대한 포그럼을 할 때마다 이 가톨릭 교도들이나 개신교도들이 십자가를 들고 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 기독교 대어로 선입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처음에 이걸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 피폭의 그러한 이 사이트들을 쫓아다니려고 갔는데 오우라 성당 쪽을 쭉 올라가는데 여기 막시밀리안 콜베 기념관이라고. 가만 있어봐. 이 콜베가 그 콜베인가? 왜냐하면 제가 폴란드에 있을 때 95년도에 80년대 중반에 그랬고 95년도에도 다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논쟁이 신문에서 가제타 비보르차라는 폴란드 리버럴 신문에서 벌어진 적이 있었고 제가 그 기사는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뭐 가톨릭에 큰 관심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뭐 콜베가 나가사키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 올라가는데 우연히 이게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라고 이게 다 스펠링 다 틀리게 썼습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콜베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 막시밀리안 콜베에 대한 얘기들 중에 좀 추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콜베에 대한 사파를 그린 거고 이거는 아사히 신문의 만화경이라는 이 칼럼에 엔도 슈사쿠가 콜베 신부와 아우슈비츠라는 이러한 그 칼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유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그 기적의 사랑의 행위인 콜베를 쓴 글인데 이 칼럼이 일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옵니다. 국어 교과서에 그 어떤 중요한 어떤 문학적인 그런 에세이 겸 또 도덕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나오는데 문제는 엔도 슈사코는 사실은 굉장히 리버럴한 카톨릭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일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한 그런 소설도 쓴 게 있고 뭐 굉장히 게이오덴가 와세다 불문과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이 프랑스 유학도 50년대 했었고 그래서 세계 정세도 밝고 비교적 외국 유럽이나 구미 쪽의 그 신문이나 이런 것들 잘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증거는 없지만 엔도 슈사쿠가 막시밀리안 콜베의 반유대주의 논쟁을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도 나중에 벌어지거든요. 처음에 폴란드 신문에서만 벌어지다가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이제 불똥이 터지는데 근데 이 엔도 슈사쿠는 묘하게도 이 글에서 한 번도 막시밀리안 콜베의 반유대주의라도 그냥 하다못해 주라도 달 수 있었을 텐데 어디에도 그런 조차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막시밀리안 콜베는 또 나가이 타카시라고 아시죠? 왜 나가사키 성인이라고 불리는 나가이 타카시가 1931년도에 이 콜베를 왕진을 갔던 그런 기록을 남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가이 타카시가 또 콜베와의 그런 각별한 인연 같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콜베는 뭐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일본의 성인처럼 이렇게 받들여졌던 인물이고 81년도 같은데요. 일본의 그 가톨릭 교회에서 콜베 전기 영화를 만듭니다. 근데 뭐 그건 많은 돈을 들인 건 아니고 연극하는 장면을 그대로 찍어갖고 영화처럼 만든 건데 하지만 폴란드에서 콜베 영화가 만들어진 건 그보다 한 20년 뒤니까 폴란드보다도 훨씬 콜베의 열기가 일본에서 빨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오버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그걸 제가 한번 쭉 추적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나가이 타카시죠. 그래서 콜베 신부와 친교우가 있었던 나가이 타카시 박사라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콜베에 대한 일본 사회의 열광은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친 콜베 신부와 나가사키의 원폭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가톨릭 교도가 대속했다는 거죠. 죄 많은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일본의 가톨릭 신자들이 신에 의해서 이렇게 픽업됐다. 선택됐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류의 평화가 앞당겨졌다는 식으로 일본의 나가사키의 피폭 희생자들이 자신들의 원폭에 희생된 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승화시키는 그러한 식의 일본의 기억 문화에서 콜베가 중요한 이런 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친구는 굉장히 리버럴한 친구인데 동경 외국어대학 부총장까지 지내고 한 친구인데 일본은 가톨릭이 굉장히 마이너리티잖아요. 그래서 집안도 굉장히 리버럴한 친구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일본에서 이 이야기를 발표했거든요. 전후 일본 문화 연구에서. 근데 사실 뭐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뭐 어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갔는데 뭐 할 수 없어서 아는 게 뭘 할까 하다 이제 콜베를 찍어갖고 했더니 제일 놀란 건 일본의 그 많은 비판적 지식이 거기 뭐였던 누구도 콜베가 반유대주의였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일본의 그 리버럴 이 부총장까지 지냈던 그 지식인은 자기 어렸을 때 콜베 신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얘기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은 콜베가 반유대주의자였다라는 거에 나의 그 이야기에 놀래고 저는 일본의 그토록 비판적인 지식인들이 콜베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요만큼도 못 들어봤다는 것에 저도 놀래고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의 예컨대 이러한 기억이 단순히 일본과 한국의 기억 문제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라든가 어떤 식민주의적인 그런 제노사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기억 문화를 구축해 가는데 끊임없이 남의 저기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에 유럽에 미국의 기억 문화들을 참조하면서 자신들의 기억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 콜베의 그 문제적인 부분들을 다 빼뜨리고 기억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실은 이게 재밌는 게 나가이 타카시 같은 사람도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 50년대 후반에 폴란드에 있는 그 이 지도프스키 인스티튜트 히스토리에서 폴란드의 유대사 연구소랑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셴이랑 뭘 갖고 싸웠냐면요.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자기네가 맨 처음에 썼다고 서로 싸웁니다. 내가 먼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폴란드에서 발표할 때 야 웃기지 말라.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그 나가사키의 나가이 타카시 박사다. 이 사람이 11월 1일 날 했던 그 올 세인츠 데이의 이 나가사키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연설에서 한사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번제죠. 근데 한사이 번제라는 건 어떤 신성한 부정타지 않은 그러한 양이나 소를 산채로 태워서 하느님께 바친다는 실은 구약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홀로카우스토스를 번역한 게 번제입니다. 물론 홀로코스트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나가이 타카시 박사는 이 나가사키의 그 원폭의 희생자들을 한사이라는 번제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사실은 홀로코스트에 처음으로 비유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일본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동아시아에서 이 역사화해나 기억의 이러한 뭐랄까 좀 더 서로 주고받는 건강한 기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이 자신들을 끊임없이 희생자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입장이나 중국인의 입장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의 입장에서 볼 때 필리핀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은 공격자고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폭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원폭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가면 일본의 이 내셔널리스트들은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하야시 후사오라고 샤쿠넨 센소론, 백년전쟁론이라는 책을 쓴 60년대 백년전쟁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총력전 체제 전 30년대 막시스트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막시스트였다가 일본이 맞으면 진주만을 폭격해 사실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일본의 거의 모든 막시스트들이 만세 불렀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도 미제국주의에게 한번 일격을 가했다.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냐면 1853년 페리 제독의 흑선이 도래한 이래 일본은 끊임없이 미영 제국주의자들에게 희생당하고 그들에게 항상 이렇게 억압을 당했다라는 게 일본 내셔널리스트들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도 100년 전쟁 1853년부터 100년이면 1953년 아닙니까? 100년 전쟁의 한 연속일 뿐이고 그래서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가 전투에서는 졌지만 빨리 이거를 재건해갖고 언젠가는 이 100년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야시 후사오 보면 막 잔다르크도 나와요. 그래서 일본의 미영 귀축에 저항하는 일본의 그 애국자들은 마치 잔다르크와 같다는 식의 비유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제국의 후예인데
전후 일본이라가 제국의 후예인데 자신들을 끊임없이 포스트 콜로니얼 스테이트로 생각하는 경향이 일본에 늘 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독일에 비해서 사과나 이웃에 대한 사과에 인색한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일본이 자신들이 가해자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중요한 그러한 이 걸림돌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밌습니다. 여기에 이 방명록을 보면 뭐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폴란드 애들, 또 폴란드 친구들 와서 보면 근데 누구의 방명록에도 콜베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콜베 안티세미티즘에 대한 얘기는 없고 뭐 폴란드 애들은 뭐냐면 우리 동포 콜베 신부를 이렇게 잘 보존해 줘서 고맙다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 끊임없이 콜베한테 오면 뭐냐면 원자 폭탄의 희생을 이야기하고 후쿠시마 심지어 후쿠시마도 이야기하고 최근에 어떤 그 원자력 핵 발전의 재앙 같은 것까지도 와서 원폭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막시밀리안 콜베와 연결시키는 그런 독특한 기억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농담처럼 갔을 때 거기 방명록에다 한국어 폴리시 일본어로 같이 해서 다른 맥락의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슬쩍 한번 남겨놨던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일본에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최소한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생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바로 히로시마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후쿠야마에 있는 홀로코스트 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이게 논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홀로코스트와 아무런 맥락도 없는 곳에 홀로코스트 기념센터를 세우고 어떤 것도 프로테스탄트 목사가 세운 거예요. 그 목사가 무슨 안네 프랑크의 일기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안네 프랑크 동상 세우고 안네 프랑크 생가 앞에 있는 뭐 안네가 숨어 있을 때 맨날 바라보던 나무래나 거기에 나뭇가지 하나 꺾어갖고 와서 그 꺾꽂이를 심어갖고 그 나무가 이렇게 자랐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안네 프랑크라든가 홀로코스트 이런 거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집요한 그 기억이 있는데 그 홀로코스트와 안네 프랑크나 이런 것들을 왜 일본에서 그렇게 집요하게 해서 추적할까? 그건 결국은 자신들의 원폭 희생자라는 그 자신들의 희생의 기억을 끊임없이 홀로코스트를 소환해 갖고 같이 병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일본인들이 백인 인종주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는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일본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기록에 의하면 1990년대 말까지 일본에서 팔린 안네 프랑크 일기, 안네 프랑크 만화 이게 400만 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안네 프랑크 일기가 처음에 네덜란드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독역이 돼서 나왔지만 뭐 가장 먼저 베스트셀러가 된 곳이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한하게 이 안네 프랑크 일기가 희귀하게 모노가타리나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홀로코스트에 대한 전혀 상관없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게 다른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 그들과 같은 편에 서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끌어들여갖고 우리와 그들만이 진짜 희생자였다. 그렇게 보면 조선 사람들이 자꾸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다고 얘기하는 건 코에 앉잖아요. 너희들 원자 폭탄이나 맞아봤어. 우리도 너희도 우리 저 지배 때 군대 와도 되고 했는데 왜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일본의 그 기억 문화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사실은 이 일본의 희생자 의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근원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역시 또 굉장히 어려운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겁니다. 제가 왜 이 사진, 여기는 어딘지 혹시 베를린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가보신 분들 계시죠?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 이 메모리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전혀 유대인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죠? 아프리카 사람 같아 보이는데 누구냐면 나미비아에서 온 이 액티비스트들입니다. 근데 나미비아는 어디냐면 아프리카 바로 남아공이 있고 이쪽 대서양 쪽으로 남아공 위에 있는 지금 나라인데요. 나미비아는 독일의 거의 유일무이한 아프리카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독일이 그때는 나치가 아니라 이제 비렐름 제국 시대인데 1904년부터 8년까지 나미비아에서 헤레로와 나마라는 선주민 부족이 봉기를 일으켰을 때
독일의 제국 군대가 무자비하게 그들을 학살하면서 최초의 제노사이드가 사실은 나미비아에서 먼저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게는 20만, 적게는 8만에서 20만 정도의 이들이 그 헤레로 남아 부족이 학살당하는데 그때 놀랍게도 제일 먼저 레벤스라움, 히틀러가 얘기했던 우리 독일인의 생활 공간을 위해서 이 저급한 인간들은 서브휴먼들, 그러니까 이 하등 인간들은 사라져줘야 되겠다는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도 나치 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미비아에서 라첼이라는 독일의 지리학자가 처음 만들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강제 수용소라는 거 있죠. 컨센트레이션스 라거라. 컨센트레이션 캠프가 강제 수용소가 제일 먼저 나미비아에 먼저 세워집니다. 이때. 그 사막 한가운데 컨센트레이션 캠프를 세우고 거기에 헤레러와 남아 부족을 수용해서 이들이 말하자면 굶주림과 갈증 이런 걸로 기압 전염병 등으로 죽게 만드는 제노사이드 최초로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그 제노사이드와 그 이 컨센트레이션 캠프를 운영하던 그리고 특수부대들이 바로 이 1920년대 30년대 브라운 셔츠 그러니까 나치의 돌격대가 입었던 이 군복이 이 제국의 특수부대가 입었던 그 군복과 똑같고 심지어는 이때 사령관이었던 레빈가 하는 그 친구가 SS나 SA 나치 돌격부대의 장교들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식민지에서 이러한 절멸 전쟁의 그러한 훈련,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서 실은 독일의 이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갑자기 히틀러라는 나쁜 놈이 나타나갖고 히틀러와 뭐 괴린과 히물러와 이 나치, 소수의 나치가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 독일이 식민주의에서 이미 벌렸던 제노사이드, 식민주의 제노사이드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령 뉘른베르크 법, 가령 독일 게르마니는 유대인과 섹스를 해도 이거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이 뉘른베르크법, 혈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나미비아에서 독일 식민주의자들이 원주민과의 선주민과의 이 섹스를 통혼을 금지시키는 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미 다 선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치 홀로코스트는 이 콜로니얼 이 식민지에서의 제노사이드의 전사의 연장선상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독일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모범적인 기억의 국가, 비판적이고 자기 성찰적이고 끊임없이 사과하고 배상하고 했지만 나미비아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메르켈 임기 마지막 때 마스라는 메르켈 정권의 그 외무장관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 나미비아에서 우리가 독일 제국군이 벌인 일은 제노사이드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11억 유로에 11억 유로 맞을 것 같은데 11억 유로인가 10억 유로인가 10억 유로인가 11억 유로의 돈을 나미비아에 건네는데 그것도 배상금의 이름이 아니라 발전기금으로 건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왜냐하면 실은 배상금이나 이렇게 사과를 했을 때는 독일은 나미비아만 하면 끝나요. 근데 영국은 어떻게 해요? 인도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들, 프랑스, 인도 차이나, 그죠? 알제리, 그 다음에 프랑스령 아프리카, 심지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모든 식민지를 경영했던 모든 서유럽 국가들이 만약에 식민주의적 그러한 이 잔악행위에 대한 식민주의적 제노사이드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해야 된다면 진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벨기에 콩고에서 1000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600만 유대인 희생자는 사실은 벨기에 그 조그만 나라가 1000만 죽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유럽에서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여론은 마치 독일은 가장 모범적인 기업 국가고 일본은 너무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다라고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독일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건 어느 정도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홀로코스트에 한정된 것이고 식민주의 제노사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기하면 당장 어떤 얘기가 튀어나냐면 너는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다. 홀로코스트를 상대화시킨다. 홀로코스트 같은 끔찍한 범죄는 다른 어떤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데 식민주의 제노사이드를 끌고 와서 이것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너는 홀로코스트를 상대화시키고 홀로코스트를 상대적으로 부정하는 자라는 식의 그러한 교묘한
아주 그 저급한 그런 정치 공세가 독일에서도 있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에 뭐 아실 은벤베라는 포스콜로니알 그 이론가를 독일의 그 우파 그 정치가와 또 독일의 그 독일의 그 유대계 그러한 그 독일에 사는 유대인 협회 뭐 회장 같은 사람이 아실 은벤베를 비판하면서 이제 불거지고 그 논쟁이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래서 독일에서도 여전히 이 식민주의적 그러한 그 제노사이드에 대한 책임감 있는 기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 조선, 타이완 등에 대한 식민주의적 제노사이드가 뭐 일본에서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식민주의적 그러한 포갑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기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콜로니얼 어트로시티, 식민주의적 폭력, 식민주의적 제노사이드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비판적 기억과 배상 같은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과도 연결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왜 반유대주의가 제가 인종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엔타르테트 무중 이거 타락한 음악이라는 뜻인데 흑인처럼 보이는 뮤지션이 재즈 음악을 불고 있고 여기는 다비드의 별을 달고 있죠. 그래서 독일의 반유대주의적 전통에서 끊임없이 이 반유대주의는 인종주의적인 그러한 큰 역사적 맥락 속에서 늘 얘기되어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건 라파엘 렘킨이라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르비프 출신의 유대계 당시는 폴란드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계 폴란드인 법학자가 처음으로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유엔에서 2차 대전 끝난 후에 이제 제노사이드 컨벤션을 통과시키게 하는데 그래서 제노사이드 협약이 유엔에서 통과하자마자 제노사이드 협약에 제일 먼저 이렇게 쌍수 들어서 반긴 사람은 집단은 어디냐면 바로 이 위차주 제노사이드라는 그 책을 쓴 그룹인데 보세요. 제목은 우리는 제노사이드를 고발한다. 그래서 The Crime of Government Against the Negro People. 니그로 흑인들에 대한 정부의 범죄. 그 정부는 누구냐? 미국 정부입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전에 제노사이드 협약의 정신에서 본다면 미국의 노예제야말로 홀로코스트 이전에 최초의 제노사이드였다라는 게 바로 이들의 주장인데 이들은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스트 그룹이 이 책을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 50년대에도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먼저 미국 노예제에 대한 기억, 그 다음에 그 홀로코스트 이전에 유대인 포그롬에 대한 기억,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기억, 그리고 식민주의적 제노사이드, 식민주의적 폭력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게 되고 또 1990년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스탈린주의 범죄에 대한 기억들이 같이 이제 엉켜서 지구적 기억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지금처럼 컴포트 위민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이슈가 된 데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네가 열심히 우리 정대협이 열심히 해서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유고 내전 때 이미 CNN이 이제 그때는 이미 상당히 그 자리 잡잖아요. 그러니까 유고 내전 때 세르비아나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자들이 보스니아의 이슬람계 여성들에 대한 집단적인 성폭행 같은 것들을 현장에서 촬영한 이 영상이 각 가정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세상에 전쟁 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콜레터럴 데미지란 말이 있는데 영어로 전쟁 때문에 뭐 의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데미지라는 게 있다는 건데 실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쟁 때 의뢰 일어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차치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이 책에서만 보고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 90년대 중반 구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 집단적인 성폭력의 현장이 카메라를 통해 각 가정으로 전송이 되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전시 성폭력에 대한 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왜 여러분 동경에서 국제 여성 전범 재판이 벌어지죠?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고 전범 재판에서 유고 전범 중에 성폭력에 관련된 유고의 전쟁 범죄에 대한 것들을 다룬 판사, 거기에 검사,
이 유고 내전 당시 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률 문제를 자문해줬던 변호사. 이 사람들이 대거 동경으로 날라가고 이 동경에서의 이 국제 여성 일본군 성노예에 대한 국제 여성 전범 재판을 벌이고 이 사람들이 히로히토도 전범이고 다 이 판결을 내리는데 이처럼 국제적인 글로벌한 시민사회가 혹은 글로벌한 그러한 이 공공 영역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국 대 일본의 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여튼 식민주의 혹은 군대가 전쟁 시 어떻게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이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가라는 사실은 보편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일본군 위안부들이 강제 연행됐냐 아니냐는 그건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이 정대협이나 이런 친구들이 강제 연행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강제 연행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진짜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간 사람도 있고 뭐 속아서 간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계약을 맺었냐 강제 연행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갔을 때 놓여있던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 자체가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방식의 시스템으로 제도가 움직여졌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국제노동기구라든가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가 만들어질 때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면서 이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의 이 정의를 넓히면서 전시 성폭력도 크라임 어게인스트 휴머니티라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 연행의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지금처럼 큰 이슈가 됐던 건 국제적인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보면 보십시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본군 위안부 상인데 이거는 샌프란시스코에 중국계 미국인 여성 법률가들이 돈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중국 여성과 조선인처럼 보이는 여성과 뒤쪽에 안 보이는데 필리핀 소녀 셋이 손을 잡고 있고 이거는 김학순 할머니의 등신대입니다. 실물 크기와 똑같은 높이의 김학순 할머니가 요만큼 떨어져서 저 세 소녀를 참 아련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실은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 제국 때 조선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여성에 대해서 남성들이 여성의 인권을 전쟁 상황이라든가 혹은 군대라는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유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뉴욕의 쿠퍼버크라 있는 퀸즈 지역에 있는 유대계 커뮤니티 조그마한 동네 대학인데 여기서 이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같이 만나서 자신들의 이제 뭐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서로를 격려한 아픔을 격려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거는 버간 카운티에 있는 이 일본군 위안부의 기념 이 명문인데 이 버간 카운티에는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일종의 링 오브 아너라고 해서 명예의 고리인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아주 가장 끔찍한 그러한 범죄의 희생자였던 집단들을 버간 카운티 앞에 법정 앞에서 기리는데 그 중에는 아일랜드의 감자기근 희생자들,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 희생자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미국 노예제 희생자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 일본군 위안부의 기억들이 해서 5개의 이제 그러한 고리를 주게 됐던 것.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밖에 나가서 악을 써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인 인권을 유린한 문제라고 얘기가 됐을 때 글로벌한 이슈가 되는 그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글렌데일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세운 곳인데 근데 이상해. 왜 글렌데일이지? 왜? 좀 이상했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그 이름이 거기 나오는 글렌데일 시의회 의원 이름이 전부 아르메니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러지? 하고 딱 찾아봤더니 글렌데일이 인구가 20만인데 60%가 아르메니아계예요. 그래서 예레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아르메니안이 사는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글렌데일에 가면 아르메니아만 갖고 먹고 산대요. 영어 몰라도 우리 무슨 뭐 코리아타운, LA의 코리아타운 한국만 갖고도 먹고 산다는 식으로 이 글렌데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렌데일에 이 일본군 위안부 기념비가 세워질 때
일본 정부나 여기서 집요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렌데일의 그 지방 시의회 의원들이 시장이 끝까지 이걸 지켰던 건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 연설에 내 할아버지도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의 희생자였는데 이와 같은 끔찍한 비극의 희생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는 것인데 그가 마치 없었다는 식으로 그것을 지워버리는 방식은 곤란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건 글렌데일에서 계속해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전시 이건 글렌데일 그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있었던 그런 전시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모든 일본인이 이런 데 반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Nikkei for Civil Rights and Redress, NCR이라고 부르는 이건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루즈벨트의 행정명령으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이 강제로 연금을 당했잖아요. 아리조나인가요? 어디 이 사막에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배상을 받게 되죠. 클린턴이 사과하고 배상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배상과 사과를 얻기 위해서 일본계 미국인들이 만든 단체인데 이들이 람프 신보라는 자기네 일본 교포 신문을 만드는데 저는 그 일본 교포 신문에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어땠는가. 한국 신문에는 그거 잘 안 나오거든요. 미국 신문에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일본계 미국인들이 만든 그 신문에서 이걸 지지하는 그런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NCRR 미국에 있는 일개 미국인 이 NGO 단체가 오히려 한국의 그 일본군 위안부 그 기념비를 글렌데일에 세우는데 글렌데일의 정치가들과 같이 연합해서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들과 연합해서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국제적인 그러한 공조가 벌어지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거는 우리 정대협 쪽에서 만든 그 독일에 제일 처음 세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입니다. 비젠트라는 데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 독일 친구가 그 베를린에 있는 그 나치 시대 때 스방스 아르바이트 이 강제 노동 자료센터에 연구실장을 하는 그 벨로루스 출신의 독일 연구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어느 날 이메일 지현, 한국 사람들 되게 이상해. 왜? 그러니까 비젠트라고 들어봤어. 아니 나 못 들어봤는데 비젠트라는 인구 2,000명의 소읍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군 소녀상을 세운다고 기자들하고 한 100명이 몰려와갖고 자기들끼리 사진 찍고 이거 세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언론에서 야 이게 희한한 사람들이다. 근데 그 비젠트 소녀상 세운 데가 어딘지 아세요? 히말라야 네팔 히말라야 공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 2,000명의 독일 사람도 모르는 소읍의 네팔 히말라야 공원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일본식 정원 옆에다 세웠어요. 뭐 뜬금없이 저 작가들 저거 하나에 8천만 원씩 받거든요. 소녀상 하나 만드는데. 근데 저 소녀상도 맨날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주형 하나 해갖고 어디 장소나 뭐에 상관없이 똑같은 거 집어넣는데 제가 진짜 이게 진짜 분노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는 비젠트라는 인구 2,000명의 바이에른의 소읍에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 우르르 몰려가서 기자들 같이 가가지고 사진 찍고 한국 신문에 내는 거죠. 드디어 독일에도 일본군 소녀. 그래서 도대체 왜 이따위 짓이 벌어졌나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 밑에 누가 있냐면 당시 수원시장 했던 친구가 더불어민주당 사람인데 로컬 일렉션 앞두고 자기 뭔가 치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중심해갖고 일본의 소녀상, 우리 수원시에서 돈 내고 일본의 소녀상을 세웠다. 그리고 소녀상을 세우고 이 지방선거 때 그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또 웃긴 게 뭐냐면 정대협에서 주는 제1회 그 여성 인권을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장상을 그 친구가 받습니다. 근데 제가 왜 수원인가 몰랐었는데 재작년에 그 이용수 인권활동가가 나왔을 때 보니까 그 윤미향 씨 남편이 수원시민 신문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싱 링크가 그거는 저는 이렇게 어떤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런 스모킹 거는 없는데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나는 근데 이런 거죠. 이거를 진짜 이 일본군 위안부 그 할머니들의 피해자들의 고통과 그들의 짓밟힌 인권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그 지방선거 같은데 이것을 이용한다라는 것에 나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이런 것을 어떤 심지어는 로컬 폴리틱스에까지 이용한다라는 거는 실은 정말, 저는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그 어떤 삼류 정치에 이들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방식이 된다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억이 가지는 그 중요한 의미 같은 것도 퇴색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우익들에게 끊임없이 빌미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슬슬 가져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제 그럼 어떡하냐? 일본은 자기네도 저렇게 희생자라고 그러고 우리는 또 제국주의 희생자인데 어떡하란 말이냐? 일본이 먼저 반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제가 이 코미넥이라는 볼레스와프 코미넥이라는 그 브로츠와프 브레슬라우의 대주교였고 나중에 추기경이 된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폴란드 주교단 그분을 대표해갖고 어떤 1965년도에 유명한 아주 악명 높은 주교단 사목 편지를 독일 주교단에게 보내는 사목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사목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그래, 우리도 너희를 용서할 테니 너희들이 2차 대전 때 저지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근데 주교도 5명이나 죽였습니다. 신부가 2,000명이 살해되고 5명의 주교가 살해되거든요, 나치에. 폴란드 가톨릭 교회도 가장 큰 그런 피해를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주교단 편지에서 이 코미넥 대주교가 그것을 드래프트했는데, 맨 마지막에 뭐냐면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도 너희를 용서하겠다. 근데 너희도 우리를 용서해라. 폴란드 사람이 독일한테 용서를 구할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폴란드의 경우는, 독일의 경우는 그 히키하게라고 아시죠? 일본의 히키하게처럼 그 피난민들이 생기는데, 히키하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1200만 명의 독일인들이 발티케, 폴란드, 동프로이센, 주데텐, 난티스 들어오고 그중에 약 200만이 죽습니다. 많게는 200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에서만 약 200만 명의 여성이 적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독일의 그와 같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민간인들이나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피난길에 많게는 200만까지 죽었다는 끔찍한 피해를 입었던 건 사실이고, 또 폴란드나 체코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한 통치를 당했으니까 복수하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 나치의 강제 수용소를 폴란드가, 이 나치가 쫓겨나자마자 폴란드의 진주한 이 폴란드의 아르미아 루도바라고 불리는 인민군대가 그걸 접수해갖고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 독일인들을 수감시키고, 막 17살, 18살짜리 애들이 수용소장이 돼갖고, 어떤 독일 지식인도 안경을 끼고 있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고 때려 죽이고, 그런 식의 끔찍한 이제 범죄 행위들이 부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규모는 나치의 홀로코스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지만, 또 독일 체코 같은 데서도 그 대통령이 복수하라고, 너희들 독일 군대에 복수하는 것에 대해서 형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복수하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해서 독일 피난민들에 대한 그런 복수 행위들이 벌어진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걸 끄집어서 해도 굉장히 담대한 거죠. 먼저 폴란드 사람이 너희들 용서하지만 너희도 우리를 용서하라니까, 사실은 독일 주교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거 자기네가 먼저 했어야 됐는데 허를 찔린 거죠. 근데 물론 이걸 하고 나서 이 편지 이후에 폴란드 카톨릭 처치는 완전히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폴란드 공산당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갖고, 이 폴란드 가톨릭 교회는 민족 배반자고 토착 왜구라는 식이죠.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하면 저 토착 왜구들이 독일 놈들에게 붙어먹고 제국주의자와 하고 우리 폴란드 민족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언제 신부들에게 우리를 대표해서 독일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권리를 줬냐, 대대적인 폴란드 언론의 캠페인이 벌어지지만, 그로부터 불과 20년도 안 돼요. 70년도에 브란트가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무릎을 꿇고 폴란드에 사죄하고, 사실은 이 65년도 12월 달에 있었던 이 문제의 악명 높은, 우리도 너희를 용서할 테니 너희도 우리를 용서하라는 이 편지가 어떤 독일 폴란드 화해의 물꼬를
어떤 중요한 사고. 사실 제가 이게 서강대학에 있으니까 예수대학이니까 한번 일본 신부들이랑 저희 연구소에서 한국의 예수의 정평 신부들 불러 같이 해서 제가 그때 이걸 발표를 했었거든요. 뭐 나중에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들 가톨릭 교회는 진짜 트랜스내셔널 인스티튜션 아니냐. 여기 한국 가톨릭이 어디 있고 독일 가톨릭, 일본 가톨릭이 어디 있냐. 전부 바티칸 아래에 있는 가톨릭인데 당신들 같은 좀 부담 없이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도 그건 못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 같은 데서 먼저 물고 틀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교회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리고 오히려 근데 일본의 정평 카톨릭 그 정의평화 그 협의 같은 데서 이미 계속해서 사과 성명 내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국 가톨릭의 반응은 그래, 니네 잘못한 거 알았다, 용서하마 이런 정도지. 그렇다고 한국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안 하고 있다라는 점들도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동아시아, 그래서 지금 이제 코미네, 이 대주교의 이름을 낸 코미네 포럼이 그 브로츠와프에서 열려서 유로피안 유니언에 돈을 받고 뭘 하냐면 전 유로피안 유니언의 젊은이들 모아놓고 대중 강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끔찍한 거는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화를 겪지 않고 어떻게 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젊은 애들 불러서 사실 제가 실은 작년에 거기 초청을 받았었는데 간다고 그랬다가 코비드가 또 다시 재발하는 바람에 못 갔는데 아마 10월 달에는 다시 한번 갈 예정입니다만 궁금합니다. 이 친구도 이걸 어떻게 움직이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는 이제 그때 당 정보기관이 이거 어전트 메모 해갖고 이 사람이 보낸 이 편지를 비밀리에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빨리 폴란드어로 번역해갖고 당 그 중앙에 보내는 그 보고서의 편. 그래서 제가 뭐 제 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라는 제 책은 핵심 뭐냐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독일이든 이스라엘이든 폴란드이든 다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라는 포지션을 강조하고 그 포지션을 가짐으로써 마치 희생자는 가해자에 비해서 자연스럽게 도덕적 정당성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서로가 희생자라고 내가 더 큰 희생자였다고 경쟁하면서 그 희생자의 기억을 경쟁하고 그 위에서 자신들의 현재의 민족주의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양상을 저는 희생자의식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은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사실 미국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원폭에. 이들이 같이 얽혀갖고 어떻게 희생자의식을 경쟁하는가에 대한 그 책이고, 다행히 사와다 가츠미라는 마이니치 논설위원이 여기 특파원을 한 8년 했었다 그러던데 그 친구가 저도 사실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작년에 이 책 읽고 한번 자기가 번역하면 안 되겠냐 인터뷰를 마이니치에서 한번 하고 번역하겠다. 지금 번역이 순식간에 빨리 돼갖고 곧 7월 5일 날인가 토요 게이저 출판에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역사화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는 역사적 진실만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사적 사실, 진실에 모두가 동의하면 역사화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오히려 중요한 건 서로 역사적 해석이 다르더라도 적대적인 차이가 있고 비적대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적대적인 차이는 내셔널 히스토리 같은 것들 혹은 자신의 내셔널리즘에서 비롯되는 차이는 굉장히 화해하기 어려운 차이입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근데 우리 동아시아 일본과 뭐 한국과 뭐 타이완과 뭐 중국이 우리 역사가 오버래핑 돼 있다. 같이 공유되는 역사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컨대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임나일본부 말도 안 되는 거죠. 임나일본부가 가야 쪽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일본이 옛날에도 조선반도를 식민지화했고 고대에도 그래서 지금 일본이 조선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한국 역사가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보도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 열도와 한반도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류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 발견되는 전방 후원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일본식 그 고분 무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분 무덤이 발견되는 건 쉬쉬하고 한국의 백제나 뭐 신라 사람들이 가서 일본의 나라에 이걸 전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고대에 이렇게 일본 열대에 살던 사람들과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교류했고 어떤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서의 세력 투쟁에서 져갖고 한반도로 망명해 왔을 수도 있고 한반도에서 아까 백제 사람들처럼 신라한테 깨져서 일본으로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실은 그때는 한국이라는 것도 없고 일본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1500년 전에 한국이 어디 있고 일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국민국가의 이 프레임을 그런 국민국가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옛날에 그대로 투사하는 방식이 되면 역사적 해석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는 한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사람들이 각 지역별로 활거하면서 서로 끊임없이 교류하고 만나고 싸우기도 하고 같이 합병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역사적 과정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한 사실은 폴란드도 마찬가지. 폴란드하고 독일도 아직도 싸우는 게 뭐냐면 코페르니쿠스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를 독일에서 이제 이런 아직도 좀 약간 촌스러운 게 있죠. 그러니까 매년 저런 걸 하나 봐요. 신문에서 당신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독일인을 대라 쭉 순일되는데 코페르니쿠스가 한 3, 4위에 꼭 독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폴란드에 보면 아니 코페르니쿠스가 왜 폴란드 사람인데 독일 애들이 자기네가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냐고 아직도 그런 싸우는 것들이 있지만 코페르니쿠스 생간에 가보면 사실 또른이라는 것인데 전형적인 독일 부르주아 이 상업 부르주아지의 3층 집인데 하지만 그 사람은 또른에서 태어났지만 그 또 또른이라는 데가 독일 슈튼 기사단 헤제모니에 있던 데기 때문에 독일계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부는 폴란드의 경주랑 크라쿠프에 와서 야기예워 대학을 다녔고 가톨릭 신부였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다시 공부를 했고 다시 와서는 그단스크 단지에서 좀 올라가는 엘브롱그라는 데서 뭐 천문대도 세우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사람이기도 하고 독일 사람이기도 하고 하지만 폴란드 사람도 아니고 독일 사람도 아니고 또른 사람이고 크라쿠프 사람이고 로마 사람이고 그단스크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한 이 사람이 폴란드 사람이냐 독일 사람이냐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의 궤적을 쫓아가면서 이 양반 진짜 트랜스내셔널한 사람이고 그때 중세 때 이 학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면 사실은 이미 이 다르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역사가 되는데 지금과 같이 어떤 이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이 지배적일 때는 내 해석이 통용되지 않으면 저들이 역사적으로 우리를 먹는다는 식의 그런 제로섬 게임 같은 역사 해석이 진행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한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닌 다르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 해석, 그러한 그 기억 문화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솔루션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